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기사는 어, 제가 작성한 초안이고요. 제가 은평구 시골지로 이렇게 있으면서 은평구 시골지로 있으면서 은평구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은평시민신문이라고 있어요.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은평구 분들께서 은평구의 소식을 직접 다루는 그런 어,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여러 차례 독서 기고를 했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책의 내용을 짤막하게 기고문 형태로 이렇게 나눴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은평시민신문에 제가 좀 특별한 내용을 기고를 했어요. 실릴지 안 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내용은 다름이 아닌 제 저의 전공 분야이자 제가 2014년부터 계속 공부하고 아직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아주 며칠 전에 그 IPCC에서 이렇게 IPCC라고 제가 막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음, 그 유엔 산하의 과학자들 집단이라고 할게요. 과학자들 집단인 IPCC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며칠 전에 냈는데 여기에서 다룬 내용이 특히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이거를 내가 그래도 한 번은 내 스스로 직접 읽고 원문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이것을 그 아주 짤막한 형태로 그냥 기고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기고한 초안을 제가 예전 신문 읽기 시간처럼 쭉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초안을 작성한 링크는 제가 여기에다가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은평시민신문에 실리면은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할 거. 요새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예전에 가끔씩 기고를 했던 어, 우리가 중앙지라고 하죠. 뭐 경향이나 한겨레나 뭐 아니면 오마이뉴스나 왜 이런 데는 요즘에 잘 글을 안 실으세요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일이 좀 일이 좀 많이 바빠서 정말 글 하나 쓰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일이 조금 좀 바빠서 그렇게 다른 여력을 낼 시간이 첫 번째로 없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제가 지금 뭐 어쨌든 어떤 소속이 있는데 제 소속이 있는데 그 소속에 미디어 정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그런 글을 올릴 때뭐 여행 글이면은 상관없을 텐데 뭐 아니요 상관없으니까 뭐 그 외에 그 주제들은 조금 저희 미디어 정책과 이제 좀 위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또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은 따로 이제 제 개인 블로그가 아닌 이상 따로 실진 않았고요. 않고 있었는데요. 뭐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제 저도 여기서 계약이 끝나고 또 한국에 돌아가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늘 공부하고 생각했던 내용을 마음대로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엄청 제가 다운돼 있는데 다운된 거 맞긴 한데 그 IPCC 보고서를 읽으면은 사실 다운될 수밖에 없긴 한데 그쵸. 자,
예, 각서라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신문을 읽기 시간에 또 제가 직접 쓴 기사나 기고글은 제가 또 거기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또 하잖아요. 특별히. 왜냐면 제가 직접 또 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그것까지 한번 좀 가볍게, 무거운 얘기를 가볍게 또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암울하네요. 그죠? 자, IPCC 그러면 제가 쓴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 제목은 뭐 그 유엔 사무총장 현재 현 유엔 사무총장이신 안토니오 구테레스 총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났죠. 이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그 이번에 발간된 며칠 전에 발간된 그 유엔 IPCC 유엔 안에서 이제 유엔 IPCC는 유엔 산하에 이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의사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근거,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유엔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의 자료만 이렇게 발췌하면 또 안 될 거고 왜냐하면은 유엔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유엔의 가입국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전 세계 나라죠. 195개국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가입국들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통된 이제 합의된 과학 데이터를 사실은 기반으로 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유엔에서는. 그래서 그 유엔 안에서도 이제 기후변화만을 놓고 이제 어, 큰 저희가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그 기후변화 협약이 있는데 그 협약이 있어요. 그 협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기후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기후변화 협약을 과학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한 그 국제기구 내 조직이 UN IPCC라고 합니다. 그래서 IPCC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라고 이제 불리고요. 근데 이 IPCC가요, 지난 30여 년 정도 됐죠. 1차부터 해서 이번 며칠 전에 나온 6차 보고서까지 기후변화, 어세스먼트, 그 평가 보고서를 1차부터 한 4년에서 6년, 7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보고서까지 쭉 냈어요. 물론 5차하고 6차 보고서, 이번에 나온 6차 보고서 전에, 바로 3년 전에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것도 아주 특별하게 냈었고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가 어떤 내용을 정할 때 그거를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학계에서 공통된 의견을 잘 모아서 과학계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대기면 대기, 해양이면 해양, 토양이면 토양, 환경이면 환경, 종합적인 환경, 또 환경 경제까지 다 아울러서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검토를 하고 또 모두가 합의를 해서 나온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유엔에서 각 나라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UN IPCC에서 나온 과학 그 보고서,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 과학 문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 과학을 배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학계가 낸 그 평가 내용을 갖고 그거를 갖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 policy maker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제가 늘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뭐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참 관료주의적인 것 같고, 뭐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단어 하나 고르는 것도 이렇게 신중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싸워야 되느냐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과정이 정말 지난 수십 년간 참 힘든 과정이었어요.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그 결과의 보고서였고요. 그 결과의 6차 보고서, 이번에 나온 6차 보고서고, 그 결과가 파리 협약이에요. 기후변화 협약에서 땅땅땅 이제 도장을 찍은, 모든 나라가 서명을 한 파리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주저리 했는데, 제가 우리 모두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거는, 이제는 뭐 기후변화 부정론자, 지구온난화 뭐 부정론자들, 이런 분들 설득할 시간조차 이제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은,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과학에 대해서 그냥 부정을 하는, 과학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니, 그냥 일단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빨리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되는 수준까지 또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6차 보고서 내용이 결국. 물론, 어,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소양이나 뭐 이런 근거들을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아직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하셔서 이제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일 텐데, 이제는 과학계에서도 그 수가 이제는 뭐, 어쨌든 과반수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설득은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제는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 어, 뭐야, 너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 하나도 모르겠어. 그거 기후변화 그거 다 구라라니까. 다 지구온난화 구라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렇다라고 하면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믿지 못하겠다. 기후변화 과학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물론 그 댓글에 대한 답은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 구글링 하면은 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올 텐데, 또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후변화 메신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기후변화 메신저가 될 수도 없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의 입을 통해서 조금 그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으시다면, 또 그 해답을 제가 수고로 해서 그 해답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신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거에 맞는 답을 찾아서 이렇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의 과학을 신뢰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주의 특성상 다수의견의 원칙상 일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아주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네. 잠깐 엄청 또 이게 서론이 엄청 길어졌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항상 이러네요. 진행자가 없이 그냥 혼자서 주저리 하니까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Code Red for Humanity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류에 대한 적신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현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님께서 그 유엔 IPC, 이제 다 IPCC가 뭔지 아시죠? IPCC 그 과학자 집단이 이번에 최근에 낸 6차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또 파트 1이 기후변화 과학 파트고요. 또 파트 2, 파트 3가 있어요. 파트 2, 파트 3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시나리오, 경제 모델 시나리오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파트가 또 있는데요. 그거는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 올해 지금 며칠 전에 나온 2021년 며칠 전에 나온 이 6차 보고서의 첫 번째 파트는 기후변화 과학 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과학 파트를 검토한 후에 딱 말씀하신 게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Code Red for Humanity.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서 적신호가 정말 적신호가 켜졌다. 코드 레드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과연 그 6차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어떤 내용이 있길래 뭐 유엔 사무총장이 당연히 뭐 또 그런 보고서에 뭐 이렇게 좀 한마디 여러분들 보시기에 또 과장해서 또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신중해요. 사실은 유엔은 그렇게 함부로 어떤 걸 과장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과장해서 얘기하기 쉽지 않은 조직인데 그 조직의 장인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님께서 코드 레드라고 경고를 아주 세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UN IPCC와 그 이 IPCC를 약간 뭐랄까요 운영하고 있는 IPCC를 또 행정적 서포트하고 있는 부서가 이제 UN 기구가 WMO 그 기상기구 UN 기상기구랑 그다음에 유넵이 있거든요. 유넵이라고 환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UN 환경 프로그램 유넵이랑 WMO가 같이 공동으로 이 UN IPCC를 사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계예요. 근데 여기 그 WMO 세계 기상기구 수장이 현재 핀란드 출신의 대기 과학자분이신데 이분은 뭐 더 세게 말씀하시고요. 엄청 세게 뭐 사무총장보다는 뭐더 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용어 선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그쵸? 우리 세계의 그 대기나 뭐 해양 분야 또 환경 그런 과학자분들께서는 이 용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가하시는데요. 기하시는데 이번에는 뭐 이번에 나온 그 6차 보고서에 딱 한 줄 평은 거죠. 즉 인류가 야기한 지구,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특히 우리가 말하는 대기, 해양, 지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온난화는 명백하다. 그 명백한 지구 온난화는 명백한데 그거를 야기한 게 인류다. 라고 하는 결론이 딱 지어졌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우리가 보통 1850년을 기점으로 보는데 저희가 산업혁명 이래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과학계가 공통적으로 이 정도면은 이 데이터는 신뢰할 만해 라고 하는 시점이 1850년에서 190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데이터 그때부터 시작된 데이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했고 우리가 이제 그 온도가 정말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과학계가 동의하는 그런 데이터가 이제 산업혁명 이래 이제 좀 이렇게 쭉 팔로우업 되고 있었는데요. 그 산업혁명 이래, 그러니까 1850년, 1900년 그 사이의 데이터부터 쭉 보면서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데이터가 있죠. 그 북극, 또 남극 여기에 드릴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도 그걸로 다 이제 우리가 고기상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이제 또 과거 옛날의 지구 수백만 년 전의 지구는 또 어땠는지 수천 년, 수백만 년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했죠.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산업혁명 이래 지구 평균 온도가 쭉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은 약 1.1도씨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산업혁명 이래에 아주 단기간에 짧게 상승을 했는데 그게 인간 활동에 기인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근데 지금 이 산업혁명 이래 1.1도 정도 인간 활동에 그 1.1도의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했다는 거는 이 내용은 사실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5차 보고서 그리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발간된 5차 보고서라든지 또 이제 3년 전에 2018년도에 발간된 1.5도 특별 보고서에 이미 다 이제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이 이제 더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이거 인간이 했네라는 하고는 답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 보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이 정말 저질렀구나 라는 답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는 지금 몇 분이 지났지?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제가 큰 충격을,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하던 간에,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하던 간에, 즉 이거를 다시 제가 제 용어로 풀이하면은 지금 당장 아주 극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도, 한국뿐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아주 극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을 그걸 풀면은, 즉 코로나 최고 단계가 5단계잖아요. 완전히 뭐 교통까지 다, 대중교통 끊기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 차량 운전하는 것까지, 그냥 개인 차량 운전하는 것까지 다 끊기고, 그냥 정말 레스토랑 다 문 닫고, 상업시설 가능한 거는 약국이랑 그 식료품 가게밖에 없는 상태. 저는 여기 조지아에 있으면서 작년에 그거를 3개월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정말 최악의 락다운이었죠. 5단계를 3개월 동안 이렇게 버텼었는데,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합쳐서. 그 수준 최고, 대한민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 수준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락다운. 그쵸? 셧다운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경험을 안타깝게도 여기서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해도요, 그 최고 단계 5단계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조지아, 뭐 미국, 영국 다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당장 하더라도 향후 20여 년,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대략 2040년 전으로 해서 산업혁명 이래 지금 2040년쯤 되면은 이제 1850년에서 1900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2040년 정도까지 기간내 지구 평균 온도는 총 1.5도 상승을 결국은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이번에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 그 보고서 때 이게 2051년? 2년? 최대 굉장히 보수적으로 2051년 그 정도에 이제 그 1.5도씨를 찍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엄청 앞당겨진 거예요. 불과 뭐 3여 년 만에 다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모델링이 좀 더, 우리 슈퍼컴퓨터로 돌린 그 모델링이 어떻게 모델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과학자, 그건 뭐 전공자들이, 그 세계 과학자들이 뭐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더 10여 년 정도 확 앞당겨진 거예요. 그 피크 시간이. 2050년 보수적으로 보면은 2050년, 51년까지 그래도 조금 이렇게 1.5도씨로 상승하는 게 2051년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인류가 5개의 시나리오 모델이 있어요. 우리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력 정도에 따라서 5개의 시나리오로 나눴었는데, 그게 정말 극도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해도, 즉 코로나 수준 최고 5단계 수준의 락다운을 전 세계가 모두 걸어버려도 1.5도씨를 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2040년 정도로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이 새로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정말. 일단은 이게 왜, 이게 좀 많이 충격적인데, 그것도 제가 조금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2100년까지
제가 2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2도, 그래. 그래도 2도 넘어가면 정말 정말 큰일 난다. 정말 정말 큰일 난다. 라고 과학자들이 기존 데이터를 토대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5차 보고서까지는. 그래, 2도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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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그래서 2100년까지 2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해서 해야 되고, 또 탄소 중립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 우리가 탄소가 배출이 되고 또 흡수하는 게 이제 저희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탄소를 우리가 막 산업 활동을 통해서, 인간 활동을 통해서 탄소를 막 배출하면서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 숲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또 탄소를 또 흡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플러스 탄소가 배출되고 또 흡수되는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결국은 제로가 되는 그 탄소, 그래서 그걸 탄소 중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2050년까지 달성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2015년도에 우리 유엔 기후변화 파리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서명한 국가들의 이제 동의 사항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정말 힘들게 이제 2도 상승. 원래는 과학계는 그때도 1.5도 상승을 얘기를 했었는데 1.5도 상승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계속 학계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책 결정자들이 어, 탄소 배출, 탄소 중립을 1.5도에 맞춰서 1.5도 상승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돌리고 또 탄소 중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2도 상승이라고 그냥 마지노선으로 했고 1.5도를 그래도 좀 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이제 기후변화 협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가 계속 얘기를 했죠.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지금 2도가 아니고 1.5도를 넘어가면 정말 우리 인류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께서 특별 지시를 했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1.5도씨를 IPCC에 주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과학 정책 결정자들이 2도씨에 대해서 또 1.5도씨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좀 더 데이터를 보완해가지고 이 정책 결정자들이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1.5도씨가 정말 맞는지 2도씨의 정책이 맞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좀 IPCC에서 특별 보고서를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해서 나온 게 그렇게 특별히 사무총장께서 요청을 해서 그 IPCC가 준비를 한 게 2018년도의 그 기후변화 1.5도 보고서예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 이미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어요. 1.5도씨를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1.5도씨를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뤘단 말입니다. 2050. 예, 다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기상청, 그냥 1.5도 상승했을 때 피해, 이렇게 검색하면 쫙 나오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번역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도 안 됩니다. 1.5도와 2도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로. 해양 생태계는 거의 정말 싹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해양 생태계가 그 먹이사슬 중에서 아래에 있는 해양 생태계가 그렇게 삽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면 멸종해 버리면은 그 먹이사슬 가장 최상급에 있는 인류가 살아남겠습니까? 이건 기본 생물학적인 지식, 그 생태학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먹이 피라미드 사슬에서 사슬 하나가 붕괴될 경우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거는 하나의 한두 개 사슬이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그냥 날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숫자 노름하지 마라. 어떻게 숫자가 모든 걸 대변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화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공통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과학에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과학에 근거한 숫자여야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1.5도씨고요. 그래서 나온 게 예전에는 2050년 탄소 중립. 그래서 나온 게 2050년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였고, 그래서 나온 게 이번에 나온 거는 그런데 1.5도씨를 찍는 그 시간이 2040년 정도 40년 정도로 좀 빨리 앞당겨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빨라졌습니다. 제가 뭐 이게 또 유튜브에 제가 일단 뭐 거의 뭐 대부분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지는 않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게 취미여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주말에 뭐 코로나 시대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취미여서 몇 분 안 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영상 찍어서 이게 남는 거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을 좀 너무 또 세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데 제 기분은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마도 여기 지금 저랑 같이 기후변화에 진심이신 분들 중에서는 탈원전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탈원전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탈원전보다는 어쨌든 탈원전은 탈원전으로 하되 우리가 원전을 또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기술로서 계속 혁명을 이루어왔고 또 어떤 위기를 계속 돌파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게 위험하다고 하면은 기술을 더 보완해서 그걸 잘 만들면 되지. 그거를 왜 무조건 극단적으로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친원전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정책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환경 관련된 이런 토론이 굉장히 저는 좋아요. 너무 좋고 지금까지는 저도 어떤 스탠스를 갖고 확실하게 이렇게 물론 제 마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친원전이 아니죠. 탈원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도 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나리오들, 이 기후변화를 놓고 시나리오를, 시나, 저희가 이렇게 말을 계속 말다툼이 아니고 정말 진중한 토론을 하고, 뭐가 과연 우리나라에게, 뭐가 과연 우리 인류에게 이 기후변화 해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냐, 원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토론을 저는 굉장히 선호했고 지금까지 많이 경청을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역치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아직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그렇게 다양하게 민주주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해서 의견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본 이 시나리오 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는 이 느낌은 뭐냐면요. 이제는 이런 시간조차 많이 우리한테는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제가 그래, 제가 어디까지 제가 좀 조심조심해서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예, 좀 제 마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예. 뭐, 일단은 다시 한번 좀 갈게요. 이거 너무 지치네. 지친 상황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좀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된 것 같고요. 시간이 정말 별로 없구나. 시간이 정말 별로 없구나. 2040년까지. 지금이 2021년인데 고작 22여 년 만에 정말 좀 많은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구나.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지금까지 간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쵸? 여기까지 하는 것도, 뭐 하나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이거를 얼마나 더 많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더 많이 문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일전 상승폭, 그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를 넘어갈 경우에 지구 운명에 넘어갈 경우 이제 지구 운명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그 기상청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이 이미 소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1.5도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과학자들이 이미 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였고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사태에서 제가 아시겠지만 지금 터키 뭐 맨날 산불 나는 미국은 뭐 그렇다 치고요. 지금 지중해권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그 적도에서 약간 위 그쪽에서 이번에 굉장히 기후변화 영향으로 메마른 공기, 건조한 날씨, 건조한 날씨 그런 걸로 인해서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엄청난 폭염의 기록이 역대급 넘었다고 갱신했죠.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최고 기온을 기록적인 그 최고 기온을 찍었죠. 역대 그 결과 당연히 그런 상황인데 그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그 폭염 같은 1.5도씨 여러 가지 사태 중에서 이제 폭염만 놓고 보면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산불은 더 빈번해질 거고요. 도시 특히 이제 뭐 도시 뭐 할 거 없, 도시 뭐 여기 도시 뭐 시골 할 것 없이 다 뜨거워지긴 뜨거워지는데 특히 도시가 더 그 열섬 현상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배출하는 그런 또 열까지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전례 없는 찜통, 지옥 열화 같은 그런 폭염 사태를 더 빈번히 이제 겪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주민 중에서 이미 폭염으로 인해서 정말 쓰러지시고 일사병에 걸리시고 거기에 사망까지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이번에 나타났는데 전 세계에서 네, 특히 이런 분들은 특히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가동시키기 어려운 아니면 또 근로 현장에 계시는 그런 노동자분들이시죠. 취약 계층이시죠. 이분들의 피해는 더 심각해질 거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복지 문제가 될 거고 우리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1년에 이런 사태를 보면은 폭염만 딴 거 다 필요 없고 폭염 하나만 놓고 봐더라도 폭염으로 인한 산불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정말 생존의 문제가 이제 걸린 거잖아요. 그 이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또 진취적인 구호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정말 짜증을 이렇게 오히려 더 유발하게 하는 그런 불쾌한 구호로 전락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환경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즐기자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인류의 낭만성이 점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홍수라든지 한번 쭉 지켜보자고요. 또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사회 갈등들 거기에 이민, 난민 문제 또 그런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물 전쟁에 정말 끔찍끔찍하죠. 이미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인간은 항상 또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또 약할 때 또 공격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따, 이짐의 현상 이런 것들 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들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따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나쁜 영향력이 자꾸 감염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방관한 자들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게 과연 학교 단위, 개인 단위가 아니고요. 국가 단위에서도 그런 게 빈번하게 이루어졌죠. 미얀마 제가 하나씩 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계속 잔혹하고 잔인한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미얀마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로 가장 열악한 상황일 때 미얀마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것도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조지아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데 조지아의 바로 이웃 국가인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네.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두 나라는 전면전까지도 불사했었죠.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죠. 국지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에티오피아의 지금 현재 대통령인가요? 총리인가요? 그 에티오피아 그분께서는 심지어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신 분인데 거기에는 정말 뭐 에티오피안 그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또 이제 에티오피아 내 다른 민족에 대해서 또 공격 명령을 또 내리셨죠. 그래서 또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뭐 이렇게 사례를 계속 열거해 볼까요? 정말 인류가 얼마나 잔혹한지 개개인으로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셔도요. 전체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잔혹한 잔인한 아주 힘든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뭐 거의 방관하는 수준이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은 꾹 참고 있는데요. 네, 미군이 빠지자마자 네, 아주 탈레반이 카불까지 진격을 거침없이 했고요. 거기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또 살이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난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독일, 프랑스 이렇게 난민 그래도 우호 정책을 나름 펼쳤던 나라조차도 우리 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EU 집행부에 좀 보고를 한 상태고요. 정말 뭐 저는 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 하는 우리 낭만적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그런 세계의 형태 아니면 우리 사회의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재생에너지로 큰 갈등을 빚어왔고 지금은 또 이제 어떤 원전을 갖고도 또 그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한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논쟁과 토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높이고 또 불쾌한 얘기를 하고 해왔는지 여러분들 여러 많은 댓글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존이 걸린 기후변화 문제인데 이 결과가 지금 정말 2040년 우리가 정말 아주 더 극심하게 그 피해 정말 그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보게 될 수준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말 아주 가시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 우리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영화로 보는 것보다 더 늘 참혹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말 참혹했던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울해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 보시다가 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암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예. 근데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서 있고 그러면 지금 그 현실을 토대로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탁상 공부 말고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기후 재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빨리 다가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경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결국은 그걸 맞이할 수밖에 없을 수준의 액션밖에 행동밖에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 이 현실을 우리가 명확히 자각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왜냐하면 기한이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정말로 이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그 보고서를 보고서 뭐 사실은 제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드리진 않았습니다. 뭐 기억력도 나쁘고 또 내용을 봐야지 이렇게 글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걸 읽고 나서 또 이거를 조금 기사화, 그 기고문 형태로 이렇게 좀 끄적끄적거리면서 제가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본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정말 해야 되면 될까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 세대의 문제가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그래도 좋은 제 10대, 20대, 30대 뭐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그래도 좋았던 너무나 좋았던 결국 네, 환경적인 요인보다 그래도 저는 자연 환경에 의해서 제가 큰 피해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주체적으로 이렇게 견인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구 환경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제 결정을 바꿔야 되는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40이 돼가지고 예. 앞으로는 사실은 지구 환경 이런 거 걱정 없이 제가 다양한 그거 말고도 고려할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이제 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환경 지구 환경이 제 삶의 어떤 이렇게 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 앞으로의 커리어를 아니면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 변수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제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2여 년 뒤면은 저는 60인데 요즘 시대 60은 아주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청춘이잖아요. 남의 다음 세대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다음 세대 일이 아니죠. 네. 음, 그 이거 제가 최근에 이거 캐피탈리즘 이 책을 읽었어요. 제 미국인 친구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또 다시 한번 마이클 샌더의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도 읽고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생각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논의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기후과학은 우리가 인정해도 될 만큼의 신뢰해도 될 만큼의 데이터는 이제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후변화 우리가 감축,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감축이라고 하는 그 미티게이션 파트와 또 기후변화 적응,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또 어차피 기후변화는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니 이걸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적응해 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정말 다양한 옵션을 갖고 고려를 했었잖아요. 그쵸? 에너지 믹스만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를 늘리자, 안 늘려도 된다. 원전을 하자, 하지 말아야 된다. 석탄을 유지하자, 유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명확한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또 나아가 가스 발전소, 가스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설왕설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얘네들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잖아요. 직접적인.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거만큼은 정말 다 페이즈 아웃 시켜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리석고 순진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산업계가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나도 용기가 있거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인데 이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인해서 탄소세가 부과가 될 거거든요. 이제는 경제 문제로까지 확진이 됐는데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미 예전부터 미친 듯이 확장을 시켰어야 됐거든요. 미친 듯이. 왜냐하면은 물론 압니다. 윈드터빈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거, 이 모든 전 과정까지 하면 사실 친환경적인 게 없죠. 근데 그거는 정말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 출생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이산화탄소 소비 덩어리인데, 우리 자체가 원인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그거는 사실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은 제기해야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 그런 발전 설비를 이제 구축을 하거나 또 태양광을 만들고 뭐 만들 그 풍력 발전소를 이제 설립을 할 때도 그런 야 이것도 어떻게 썼는지 좀 그 과정에서 그 만드는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 말도 안 나오네. 그런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드는 아주 첫 생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그것도 또 감축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뭐 좋은데, 야 너네도 똑같이 뭐 그 광물 캐가지고 광물 자원 채취해가지고 열심히 채취해가지고 그때 온실가스 배출 뿜뿜 하면서 태양광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재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 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무조건 태양광 풍력 많이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우리 모두가 이 더운 무더위 여름날 에어컨을 그래도 틀어서 살고 생존하고 싶다면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무조건 많이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석탄이랑 가스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잖아요. 직접적인.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화석 연료 무조건 퇴출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전제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유가 뭐죠? 그럼 그 이후에 남은 옵션이 우리에게 뭐가 있죠? 재생에너지 남아있고 원자력 2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좀 그냥 어렵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왜 이걸 어렵게 그렇게 풀려고 하시죠, 다들? 석탄 화력 발전소 가스 퇴출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퇴출해야지. 도대체 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필요가 있죠? 물론 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폐기물 관리 차원에서 저는 소각장 형태로 폐기물을 소각해서 그걸로 전력까지 만들어 생산시켜내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립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CCS와 거기에 있어서의 필트레이션이 필요한 거지. 그런 형태, 소각의 형태를 제외한 석탄, 정말 말 그대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석탄과 가스는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자고요. 자꾸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럼 이거 전제로 깔고 보면은 그럼 남은 건 이제 옵션은 뭐가 있느냐면은 소각으로 인한 에너지 전력 생산은 제가 논외로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계속 폐기물 쓰레기는 배출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순환경제로 100% 돌아갈 수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 소각을 함으로써 매립이라고 하는 최악의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근데 그걸 큰 그 에너지 믹스의 포트폴리오에 넣기에는 조금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까지는 물론 한 5% 이내로 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이제 재생에너지랑 원자력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놓고 이제 우리가 치열한 토론을 지금까지도 사실은 벌여왔던 건데 아직까지 석탄이랑 가스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러니 저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거는 석탄, 가스는 벌써 지나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이미 결론이 났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석탄이랑 가스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런 선진국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 여러분 화가 나셔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진짜 화가 많이 나요. 저는 진짜 화가 많이 나요. 도대체 기성세대 분들이 선배님들께서 도대체 뭐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셨는지 물론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같이 역동적이고 정말 실패 그 뭐랄까요? 엄청나게 IMF나 이런 것처럼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공한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런 거를 해내지 못하면 그 어떤 나라가 사실 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그런 잠재력이 있고 정말 전환을 확확 할 수 있는 나라조차 못하면은 어떤 나라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게 제가 정말 기대하고 우리나라 역량을 믿는 마음이 너무나 큰지라 더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석탄 가스는 제끼고 당연히 제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이제 정말로 제가 그 정의와 이 캐피탈리즘 이 책들을 읽으면서 머리만 더 복잡해졌는데 그 재생에너지 확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닌가요? 무조건 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폐기물들 풍력 블레이드라든지 풍력 그 날개 있잖아요. 블레이드라든지 그 태양광 그 우리 패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빨리 재활용을 100% 99%에 가깝게 재활용을 해서 그 순환경제화 시키는 게 그래서 더 이상 자원은 더 이상 많이 채취할 필요 없이 이미 계속 태양광 시설을 계속 그걸로 해서 이제 주기를 만들어서 이게 순환을 계속 시키면서 이제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재생에너지 정말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그게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그게 목표 아닌가요? 이거 지은 제 미국인 친구가 그 미국에서 그 마케팅하는 친구거든요.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태양광 그 재생에너지 사업이요.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미국 그 바이든 들어서기 전부터요. 정말 많은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들어섰어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미국은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갔어요. 그리고 산업계가 완전 거기에 이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땅도 어마어마하고 땅도 어마어마하고 땅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재생에너지 자원도 무궁무진하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서유럽에 더해서 미국도 이제 그렇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탄소세가 여러분 그쵸? 자기네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또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선진국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많이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때문에 위태위태해지니까 다시 한번 본인들의 서구화된 서구 문명의 그 세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판을 본인들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다라고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쌓아놓은 똥을 치우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됐었는데 그 방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재생에너지 확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후변화의 위기는 어쨌든 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우리 액션이 뭐냐면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계속 쓰는 존재니까 인류가
생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도시 문명, 우리가 이런 문명권에서 사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 있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은 우리는 에너지를 쓴다는 거고, 에너지 쓴다는 거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에 있어서 석탄 화력 발전이, 석탄 화력을 사용하면 석탄, 그러니까 석탄, 석유, 그런 화석 연료 기반의 문명은 그런 에너지 기반 시설은 에너지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생 에너지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사업에 서유럽이 이미 진작에 뛰어든 것이고, 이제 미국이 정신 차리고, 근데 조 바이든 정부 전부터 사실은 뛰어들었고요. 지금 걔네들이 이제 완전 비즈니스 모델이 그쪽으로 확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차지해 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유도까지 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기후변화 해결을 공동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탄소세 자기네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되면 안 돼. 이게 거꾸로 A에서 B인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변경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본인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를 보세요. 걔네들은요, 최대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그게 편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연료 자원이 그거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도 더 이상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셰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허리띠 졸라매고 재생에너지로 바꾼 건데, 재생에너지를 허리띠 졸라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탄력 받아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이제 나라 전체가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아주 충분해 라고 한 답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만들어 놓고 기후변화를 갖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기후변화를 그냥 사이드로 견져오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음모론 이제 그만 스탑. 음모론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재생에너지를 빨리 구축을 해서 이거를 순환 경제 모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는 그 시점, 전생의 주기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거기서부터 더더욱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순환경제 모델을까지 구축해 나가는 게 재생에너지, 그 재생에너지의 순환경제까지 구축해 나가는 게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음모론이 아니고요. 제발 선생님들 제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얘기가 나오죠. 원전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아마도 많은 분들하고, 특히 환경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여기까지 저와 같이 조금 이렇게 궤를 같이 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탈원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든 원전을 지지하시는 분들 10가지는 이제 사실은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100%로 돌려서 그 나라 국가 단위를 움직이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만큼의 기반 시설을 갖춘 생산 산업계, 발달된 산업 인프라를 갖춘 나라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얘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 독일 예 듣지 마세요. 독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게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원전, 탈원전에 대해서는요. 저는요. 어, 네,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네. 이거는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게 NGO가 됐던 간에 시민 활동가 분들이 됐던 간에 아니면은 뭐 누가 됐건 간에 오프 더 레코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 석탄, 천연가스 이런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 시설을 빨리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시설로 어떻게 해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네,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마음만 먹으면은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석탄, 네,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석탄이나 뭐 가스 이런 거를 천연가스를요 몇 개는 남겨놔야 됩니다. 늘. 몇 개는 남겨놓되 그걸 이제 중지 형태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전력원으로서 남겨놓는 것들 되게 중요하죠. 항상 예비 전력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원전과 탈원전 얘기는 제가 이렇게 녹화식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오프 더 레코드로 정말 진실되게 우리 저와 토론을 하실 분들과 진실되게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정말 네.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으로 이거 말이 또 이상하게 끊겼는데 제가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은 우리 인류 편이 아닌 것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부터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죽자 말고 어떻게든 다 같이 살아남아 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경청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1시간 13분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